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박선영 교수의 서재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정갈했다. 70평생을 지성인의 표상으로 살아온 그녀의 눈빛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부엌으로 향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재료들에서 그녀의 빈틈없는 성격이 묻어났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정확히 이 시간에 도착할 아들이나 며느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서재에서 나온 박선영은 현관 앞에 서 있는 며느리 한지수를 발견했다. 국방분석연구소에 촉망받는 연구원인 지수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카락으로 필사적으로 얼굴의 한쪽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다. 왔느냐? 박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며느리의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꿰뚫고 있었다. 지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박선영의 호흡이 멎는 듯했다. 지수의 흰뺨은 끔찍한 보라색과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부어올라 있었다. 박선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고 침착해졌다. 무슨 일이냐? 넘어졌다고 할 생각은 말아라. 그녀는 지수의 턱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고 고개를 돌려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 흔적이었다. 한지수는 시어머니의 그 강철 같은 시선을 피하려 했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박선영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는 그 어떤 군인보다도 강인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부딪혔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다시 묻겠다, 지수야. 누가 그랬지?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능숙하게 며느리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지수를 더욱 압박했다. 차가운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지수가 몸을 떨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태준 씨 때문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박선영의 손놀림이 순간 멈췄다. 육군 본부 특수작전과 소속인 아들 강태준 소령. 태준이 지금 어디 있지? 박선영의 질문은 간결했다. 일주일째 연락이 잘 안 돼요. 기밀 작전이라고만. 그런데 어제 연구소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들이 저를 막아섰어요. 지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제게 이걸 줬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멀리서 찍힌 군복을 입은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지. 남편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 조용히 덮지 않으면 다음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목숨이 될 거다. 박선영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서재에 걸린 경물치지, 거무치지 라는 액자처럼 그녀의 분노는 가장 순수하고 냉철한 형태로 응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내부의 누군가가 군인의 가족을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공격한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는 지수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제 괜찮다. 내가 해결하마.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선영은 지수를 방으로 들여보내 쉬게 한 뒤 다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수십 년 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제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그 사진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구식 유선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3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 군 최고 지휘관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혁 대장입니다. 박선영은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재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나 박선영 교수다, 이 장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경직되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에게 박선영은 단순한 은사가 아니었다. 그의 철학과 군인 정신을 빚어낸 스승이자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박선영은 지수의 얼굴에 남은 끔찍한 흔적을 떠올렸다. 내 며느리가 맞았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침묵 속으로 수화기 너. 이민혁 장군의 숨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자네 군대의 후방 관리가 이 모양인가? 군인의 가족이 내 집 문턱에서 폭행을 당했다. 나는 지금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육군본부 지하 벙커 거대한 작전 상황판이 푸른 빛을 발하는 B1 통제실.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모여 일촉즉발의 서해안 안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민혁 대장의 무거운 시선이 각 참모총장들의 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북측의 도발 징후가 명백합니다. 30분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합참의장의 보고가 이어지던 그 순간 윙하는 낮은 진동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것은 이민혁 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였다. 이 전화기는 전시 작전 통제나 대통령의 긴급 지시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는 비상 라인이었다. 하지만 이민혁 대장이 손을 뻗은 곳은 그 붉은 전화기가 아니었다. 그의 개인 집무실과 연결된 극소수만이 아는 검은색 전화기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부관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 대장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회의 중인 장성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중단하지.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숨을 죽였다. 이 엄중한 시기에 최고 사령관이 국가안보회의를 중단시킬 만큼 중요한 전화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민혁 대장의 목소리는 깍듯했지만 그의 등은 이미 굳어 있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몇몇 고위 장성들의 눈이 커졌다. 군 내부에서 이민혁 장군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선영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며느리가 맞았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이민혁 대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즉각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박선영 교수는 절대 사사로운 일로 자신에게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다. 자네 군대의 후방 관리가 이 모양인가? 군인의 가족이 내 집 문턱에서 폭행을 당했다. 나는 지금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 담긴 분노가 수화기를 뚫고 이민혁 대장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민혁 대장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부관에게 손짓해 즉시 녹취 및 위치 추적을 준비하라는 사인을 보냈다. 하지만 박선영 교수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추적 따윈 필요 없다, 이 장군. 이건 외부의 소행이 아니야. 자네 내부의 짓이다. 그녀는 며느리 한지수의 신원, 강태준 소령의 임무,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협박의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다. 강태준 소령의 이름이 나오자 이민혁 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유령 작전 오퍼레이션 고스트.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승인하고 극비리에 붙인 작전이었다. 그 작전의 핵심 요원인 강소령의 아내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정보가 치명적으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심장부를 겨눈 반역 행위였다. 그들은 태준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경고했다고 하더군.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이민혁 대장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적들은 자신이 아끼는 부하를 협박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자신의 스승인 박선영 교수의 가족을 건드렸다. 선생님, 그리고 가족분들의 안전은 제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예 요원들을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필요 없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자네는 자네의 군대나 제대로 지켜라. 내게 필요한 건 경호원이 아니라 이 사태를 저지른 배우다. 내일 아침까지 자네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이민혁 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장성들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전까지 은사를 대하던 학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장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의 냉혹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서해안 상황은 이안대로 대응한다.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지. 그는 즉시 국방부 직속 안보지원사령부 옛 기무사 사령관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사령관 직속 최정예 특임대를 구성해 2시간 내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한지수 연구원 폭행 사건의 범인들을 색출해라. CCTV 통신 기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 시간부로 강태준 소령과 관련된 유령 작전의 모든 정보 접근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내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접근할 수 없다. 사령관이 경례를 붙이고 뛰쳐나간 후 이민혁 대장은 홀로 집무실에 남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박선영 교수를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한 대학 교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국방 전략과 군인 윤리를 가르치며 이민혁을 포함한 수많은 고위 장성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가 화를 냈다는 것은 군의 근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내부 감찰 대상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몇몇 장성들의 프로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야심만만하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육군 참모 차장 윤석권 중장, 이민혁 대장은 직감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배후에 그가 있음을. 이민혁 대장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박선영 교수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의 서재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민혁의 능력만을 믿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들 강태준,
언제나 긍지높고 강직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휴가조차 반납하며 특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짧은 암호로 가득 찼다. 그리고 며느리 한지수,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차세대 무기 체계 도입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다. 박선영은 며칠 전 지수가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자꾸만 미세하게 오염되거나 접근 권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단된다며 불평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단순한 전산 오류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태준의 비밀 임무 지수의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오늘 벌어진 야만적인 폭력. 적은 태준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준의 수사를 지원하거나 혹은 그와 연결된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군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악취였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무기 도입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암적 존재.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박선영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상대는 매우 조직적이며 군 내부의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강태준 소령의 신원과 그의 작전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고 2층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육군 참모 차장 윤석권 중장이 최고급 콘약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한지수 연구원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얼굴에 약간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장군님, 겁에 질려 당분간은 아무 생각도 못할 겁니다. 윤석권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수고했다. 너무 심하게 다룬 건 아니겠지. 우린 불필요한 소음을 원치 않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그저 남편 단속이나 잘하라는 작은 충고였을 뿐입니다. 윤석권 중장. 그는 군 내부에서 가장 야심차고 무자비한 인물로 통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그 전략을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는 데에만 사용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군의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여 특정 해외 방산업체와 결탁하고 막대한 커미션을 챙기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구축해왔다. 그에게 이민혁 대장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융통성이라곤 모르는 원칙주의자 청렴 결백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고지식한 군인. 그리고 강태준 소령은 그런 이민혁이 아끼는 성가신 사냥개였다. 강소령이 자신의 유령 작전을 통해 이 카르텔의 꼬리를 밟기 시작하자 윤석권은 그에게 경고를 보낼 필요성을 느꼈다. 강태준 그놈은 아직도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더군. 윤석권이 코웃음을 쳤다. 겨우 소령 따위가 감히 누구에게 덤벼드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번 일로 자기 아내의 예쁜 얼굴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게 되면 조금은 현실을 깨닫게 되겠지. 그는 한지수의 배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저 은퇴한 늙은 교수에 불과했다. 이 거대한 권력 게임에서 변수가 될 리 없는 미미한 존재였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적수를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주 내로 M 프로젝트 최종 승인 서류가 올라올 거다. 이민혁 대장이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강태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 만약 그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날뛴다면 그땐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를 직접 은퇴시켜라. 검은 양복의 사나이가 조용히 물러나자 윤석권은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모두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곧 이 나라 군대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고지식한 이민혁과 성가신 강태준 그리고 이름 모를 늙은 교수가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가 무시했던 그 늙은 교수가 지금 자신의 서재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전략가의 본능을 깨우고 있었다는 것을. 박선영은 윤석권의 이름까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미 적의 윤곽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었다. 권력에 취해 오만하며 상대를 얕보는 자.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평생 상대해왔다. 강의실에서, 학회에서,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박선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낡은 논문들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위성, 암호화 통신 장치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과거 국방 전략 자문 시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민혁이 직접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이는 단 한 명 아들 강태준이었다. 위치 고수, 지원 접근 중. 누구도 믿지 마라. SY. 그녀는 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반격의 판을 짤 차례였다. 다음 날 새벽 해 갓뜨기 전에 푸른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대학 도서관. 지금은 고문서 보관소로만 쓰이는 별관의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수십만 권의 낡은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박선영 교수는 이곳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성을 연마했던 장소의 가장 깊숙한 열람실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도서관 후문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 최고 사령관의 위엄을 모두 벗어던진 평범한 검은색 코트 차림의 이민혁이었다. 그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낡은 복도를 걸어 박선영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사관생도 시절 박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국가 전략가의 꿈을 키웠던 추억의 장소였다. 열람실 문이 열리고 이민혁은 스승의 변함없이 꼿꼿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목례로 경의를 표했다. 선생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박선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께. 자네가 가져온 소식은 안녕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민혁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선생님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어젯밤 안보지원사령부의 특임대가 며느님을 공격한 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체포된 괴한들의 신상 정보와 그들의 배후를 가리키는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육군 참모차장 윤석권 중장. 윤석권, 역시 그였군.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게지. 이민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윤석권은 단순한 비리, 카르텔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M 프로젝트라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사업을 빌미로 특정 해외 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국방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그 자금으로 군 내부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해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어젯밤 체포된 자들은 용역 깡패들이었지만 그들을 지휘한 것은 윤석권 직속의 정보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며느님을 공격한 것은 강태준 소령에게 보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민혁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한지수 연구소의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이 나타났다. 며느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권의 비리 증거가 담긴 데이터에 접근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동시에 강소령을 압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자네의 유령 작전은 어디까지 파악했나? 이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강소령이 핵심 증거에 근접하고 있지만 윤석권의 방어막도 철통 같습니다. 게다가 윤석권은 제가 이 작전을 승인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이민혁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었다. 적은 자신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윤석권은 제가 M 프로젝트를 결사반대하는 것을 빌미로 저를 안보를 해치는 무능한 지휘관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돈을 넘어 제자리 군 통수권 자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열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학생이 스승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박선영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늙은 학자의 그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경력의 전략가가 담겨 있었다. 이 장군, 자네는 지금 뱀의 꼬리만 보고 있네. 윤석권 같은 자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지. 그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 구멍이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자네를 무너뜨리기 위해 완벽한 명분을 만들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만든 그 무대 위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하네. 어떻게 말입니까? 이민혁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다. 박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략은 두 갈래로 가야 하네. 이른바 쌍끌이 그물 투-프onged operation이지. 그녀는 이민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첫째, 내 아들 태준이가 계속 미끼가 되어야 하네. 그 말에 이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가족까지 위협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선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위험한 걸 알기에 시키는 거네. 윤석권은 지금 태준이가 겁을 먹고 물러서거나 혹은 성급하게 덤벼들기를 기다리고 있네. 하지만 태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 아이는 감정 대신 이성으로 움직일 걸세. 그녀는 어제 아들에게 보냈던 암호 메시지를 떠올렸다. 태준이는 계속해서 윤석권의 심장부를 파고들어야 하네. 윤석권이 M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밀어붙이려 할 때 그 비리의 결정적인 증거, 즉 반역의 증거를 물어와야 하네. 그것만이 윤석권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릴 유일한 칼이 될 걸세. 그리고 두 번째,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자네는 새 장을 준비하게. 윤석권이 지금껏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 그리고 이번 폭행교 사건까지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견고한 법적 정치적 새 장을 만들어야 하네. 그녀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안보 지원 사령부만으로는 부족하네. 군 검찰 내부에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을 포섭하게. 윤석권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민간 기업들도 동시에 압박해야 해.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야 하네. 그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걸어 들어오겠지만 그 문이 바로 자네가 준비한 새 장의 입구가 되어야 하네. 박선영의 전략은 명료했다.
강태준이 내부에서 적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된다면 이민혁은 외부에서 적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야 했다. 두 작전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성공해야 했다. 이민혁은 스승의 분석에 전율했다. 자신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위협의 실체를 그녀는 단 몇 마디로 꿰뚫어 보았고 가장 효과적인 반격의 길을 제시했다. 혼란스러웠던 그의 머릿속이 맑아졌다. 선생님, 하지만 태준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임무입니다. 박선영은 낡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이민혁에게 수십 년 전 가르쳤던 전략서였다. 장군.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네. 하지만 내 아들은 군인이고 이것은 조국을 지키는 전쟁일세.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아내를 다치게 한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걸세. 그녀의 눈에는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스승으로서의 냉철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것은 상급자에 대한 경례가 아니었다. 진정한 전략가이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닌 스승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선생님,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강원도 최전방 민간인 통제 구역 인근의 위장 감시 초소. 강태준 소령은 차가운 야간 투시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북측 동향 감시였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남쪽 군 내부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다. 그는 이민혁 대장이 직접 선발한 유령 작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유령 그 자체였다. 일주일 전 아내 한지수의 사진을 전송받았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끔찍하게 부어오른 뺨, 공포에 질린 아내의 눈빛. 그 사진은 윤석권이 보낸 잔인한 메시지였다. 자신의 손발이 묶인 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분노를 씹어 삼켰다. 감정은 사치였다. 윤석권은 정확히 이것을 노렸다. 그가 이성을 잃고 무모하게 날뛰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박선영 교수의 아들이었다. 분노는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어야 했다. 그때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둔 위성 암호화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녹색 화면이 빛났다. 발신인은 단 한 명, SYD. 그의 어머니였다. 태주는 즉시 주변을 경계하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위치 고수, 지원 접근 중, 누구도 믿지 마라. 단 세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강력했다. 태주는 메시지를 즉시 삭제했다. 지원 접근 중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것은 이민혁 대장의 라인조차 100% 신뢰할 수 없다는, 혹은 이미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더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했다. 어머니의 전략은 명확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의 심장부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이민혁 대장은 외부에서 그물을 치는 것. 이제 그 미끼가 적의 목구멍으로 뛰어들 차례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남쪽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위장 물류 창고 PLS 피영테이크 로지스틱 솔루션의 실시간 감시 영상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군 기지에 물품을 납품하는 평범한 하청업체였지만 강태준은 이곳이 윤석권의 자금 세탁 및 기밀 유출의 핵심 허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추적 결과 M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데이터 전송이 바로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민혁 대장은 공식적으로 그에게 작전 중단 및
복귀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것은 윤석권을 속이고 그의 감시망을 풀기 위한 연막이었다. 태주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군인으로서의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 체계를 넘어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반역자를 처단하는 일이었다. 그는 모든 장비를 점검했다. 소음 권총, 다목적 나이프, 휴대용 해킹 단말기, 그리고 소형 폭약. 그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자정을 넘긴 시각 평택항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차고 습했다. PLS 창고는 거대한 성체처럼 불을 밝힌 채 삼엄한 경비 속에 고요했다. 태주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정문을 택하지 않았다. 창고 뒤편 악취가 진동하는 해수 배출 시스템을 통해 내부로 침투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며 그는 오직 아내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그 굴욕과 고통을 몇백 배로 되돌려 주리라 다짐했다. 배출구의 쇠창살을 특수 용액으로 조용히 녹여낸 그는 마침내 창고의 가장 하층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내부 경비 시스템은 군사기지 수준을 넘어섰다. 복도마다 설치된 레이저 감지망, 100g의 무게 변화도 감지하는 압력 센서, 그리고 사각지대마다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태주는 이 모든 시스템의 설계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육군 최고의 침투 전문가였다. 그는 마치 물이 흐르듯 센서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을 파고들며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mm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호흡 소리마저 죽이며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중앙 서버실은 창고의 가장 깊숙한 지하 3층 벙커에 위치해 있었다. 두꺼운 강철 문 앞을 2명의 무장 경비가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 경비 요원이 아니었다. 윤석권의 사병 스빙이나 다름없는 정보부대 소속의 특임대 요원들이었다. 태주는 소음 권총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더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환풍구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비활성 신경가스를 미세하게 흘려보냈다. 경비들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기도 전에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는 정확히 5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강철문을 열고 들어선 서버실은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다.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며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주는 지체 없이 준비해온 휴대용 해킹 단말기를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화면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머니가 조언했던 핵심 키워드 M 프로젝트와 무기 중개업체 에이리스 디펜스 인터내셔널을 입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유령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삼중 암호화된 숨겨진 거래 장부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윤석권은 M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와 대한민국 전역의 방공망 데이터를 에이리스 디펜스에 넘기는 대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계좌로 송금받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의 방어 체계를 통째로 적에게 팔아넘긴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파일에는 설계도, 원본 단계별 송금 내역, 그리고 윤석권의 친필 승인 사인이 담긴 암호화된 스캔 문서까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USB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70%, 85%, 95%.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강태준 소령.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서버실 입구에는 윤석권의 최측근이자 정보부대 사령관인 김대령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중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민혁 대장의 라인에 첩자가 있었던 것이다. 네 어머니에게 안부나 전해라. 아, 네 아내에게도. 김대령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태주는 마지막 1%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며 책상 위에 거대한 서버 본체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육중한 기계가 엄청난 소음과 함께 쓰러지며 특임 대원들을 덮쳤다. 동시에 태주는 USB를 뽑아들고 반대편 비상구로 몸을 날렸다. 쏴라, 당장 쏴. 김대령의 고함과 함께 총알이 그의 귓가를 맹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창고 전체에 지옥 같은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는 적들의 예상 동선을 역이용하며 복잡한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누볐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엘리트 요원들의 조직적인 추격이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 발의 총알이 마침내 그의 왼쪽 어깨를 꿰뚫었다. 지독한 고통이 온몸을 후려쳤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작은 USB에는 아내의 복수와 조국의 정의, 그리고 어머니의 신념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통증을 이겨내고 마지막 힘을 다해 창고 외벽의 가장 약한 부분에 소형 폭약을 설치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쏟아지는 파편 속을 뚫고 미리 준비해둔 고성능 오토바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뒤로한 채 그는 피를 흘리며 평택항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반역의 증거는 마침내 확보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대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M 프로젝트의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 안보 회의.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군 수뇌부의 권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겨져 있었다. 윤석권 중장은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태주는 평택 창고에서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 비록 그를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놓쳤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니 살아남는다 해도 위협이 되지 못할 터였다. 설령 증거를 가져갔다 한들 이민혁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을 것이며 전달한다 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라. 오늘 이 회의는 이민혁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대였다. 이민혁 대장은 회의장 상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윤석권이 보기에는 그것이 패배를 직감한 자의 초조함처럼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윤석권이 발언대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 그리고 동료 제위, 우리는 지금 국가 안보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M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열렬히 역설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날카로운 칼날을 이민혁 대장에게 돌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지휘부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불분명한 이유로 M 프로젝트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그의 추종 세력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군 내부의 기강회의로 인해 일개 소령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조사를 감행하다가 군사 기밀을 유출할 뻔한 끔찍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는 강태준의 일을 교묘하게 비틀어 이민혁의 무능함으로 몰아갔다. 이것은 명백한 지휘 공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민혁 대장님의 M 프로젝트 지휘권에 대한 불신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본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승인과 지휘권 이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석권의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장성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기를 기다리며 이민혁을 오만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이제 이민혁은 무너지거나 혹은 굴복하고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이민혁 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강태준 소령이 피로 얼룩진 손으로 목숨을 걸고 확보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태준은 김대령의 매복을 예측했던 어머니의 경고에 따라 이민혁의 공식 라인이 아닌 박선영 교수만이 아는 비상, 데드드롭 장소에 USB를 숨기고 단 한 줄의 암호 메시지를 남긴 채 사라졌었다. 윤 중장. 이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국가 안보에 대한 그대의 열정은 참으로 인상적이군. 그렇다면 그대가 말하는 M 프로젝트의 진짜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민혁이 USB를 단자에 꽂는 순간 윤석권의 프레젠테이션이 떠있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전혀 다른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평택 PLS 창고의 비밀 서버에 잠들어 있던 윤석권의 반역의 기록이었다. 화면에는 에이리스 디펜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입금된 수천억 원대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다음 화면은 M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 원본이 전송된 로그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를 에이리스 측에 제공하고 즉각적인 자금 이체를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윤석권의 친필 사인이 담긴 비밀이면 계약서 스캔본이 화면 중앙에 거대하게 확대되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든 장성들이 경악과 불신으로 스크린과 윤석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석권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저것은 분명 평택 창고에 있던 강태준이 가져간 그 파일이었다. 이건 조작이다. 이민혁 내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해. 윤석권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저자를 체포해라.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 시도다. 하지만 이민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 이 증거는 그대가 살해하려 했던 강태준 소령이 그대의 사병들에게 총을 맞아가며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대회의실의 육중한 정문과 모든 비상구가 동시에 열렸다. 총을 든 것은 윤석권의 부하들이 아니었다. 이민혁 대장의 직속 명령을 받는 헌병사령부의 최정예 특수 임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회의장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이민혁 대장이 윤석권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윤석권 중장, 그대를 국가 반역죄 군사기밀 유출 천문학적 규모의 군납 비리 및 횡령 그리고 한지수 연구원 폭행 교사 및 강태준 소령 살인 미수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각 체포한다. 특임 대원들이 윤석권을 향해 다가갔다. 그를 따르던 장성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못했다. 윤석권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민혁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민혁의 침착한 눈동자 뒤에서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그저 은퇴한 늙은 교수라고 무시했던 박선영의 냉철하고도 무서운 지성의 눈빛이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무대, 자신이 준비한 완벽한 함정,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세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저런 늙은 여자에게 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특임대원들이 저항하는 그를 거칠게 제 앞에 끌고 나갔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썩게 만들었던 거대한 암적 존재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선영 교수가 준비한 차가운 복수의 세 장이 마침내 닫힌 순간이었다. 윤석권 중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의 시작이었다. 이민혁 대장은 박선영 교수의 조언대로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고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M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윤석권의 검은 돈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던 수십 명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고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M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에이리스 디펜스 인터내셔널과의 추악한 유착 관계는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대한민국 군은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 몇 달 후 군사 고등법원. 굳게 닫힌 법정 안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윤석권은 국가 반역죄 및 군납 비리 살인 미수교사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쇠락한 탐욕에 눈이 멀었던 한 인간의 초라한 잔해일 뿐이었다. 그의 부패 카르텔에 속했던 공범들 역시 각각의 죄목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군의 심장부를 좀먹던 거대한 암덩어리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한지수 연구원의 얼굴에 남았던 끔찍한 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 대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용기를 남겼다. 그녀는 국방분석연구소에 복귀하여 더욱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그리고 강태준 소령. 그는 평택항에서의 총상으로 인해 몇 달간의 힘겨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영광스러운 흉터가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건 임무 수행과 국가 반역 세력을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고요한 가을 주말, 박선영 교수의 집거실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서재에서 변함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이 평화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사복 차림의 이민혁 대장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군 최고 사령관의 위엄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스승을 찾아뵙는 감사함에 가득 찬 제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박선영 교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배어 있었다. 박선영은 읽던 책을 조용히 덮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찻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채워 그에게 건넸다. 이민혁은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았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민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그날 도서관에서의 만남이 자신의 군 생활 안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음을 깨달았다. 박선영은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일은 없네, 이 장군. 나는 그저 전화를 걸었을 뿐이지. 그녀의 시선이 다시 이민혁에게 향했다. 모든 것은 자네의 군인들이 그리고 내 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일세. 그녀는 며느리 지수와 아들 태준이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의의 결과물이었다. 이민혁은 뜨거운 찻잔을 든 채 스승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요란한 구호나 무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이성적인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평생 가르쳐 왔다. 그래도 선생님, 만약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선영이 그의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평온했다. 정이란 때로는 그저 제때 거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네. 그녀는 다시 찻잔을 들어 향기를 음미했다. 이민혁 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스승이 건네는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긴 조용한 지혜와 승리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겼다. 거대한 폭풍을 잠재운 것은 결국 한노 교수의 흔들림 없는 이성과 차가운 분노였다.